구정으로. 하여간 올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인사 나누세요. 꼭 합격하세요. 자, 교재 오늘 이제 15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 정책론은요, 출발이 뭐냐면 이거요. 국가가 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가지고 사적 자치에 왜 국가가 굳이 가입을 해야 되는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정책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책론의 기본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문제가 없어도 개입해야 돼. 왜? 없는 사람들 좀 생각해 줘야 돼.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국가는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개입한다, 그게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도 개입한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형평성이다, 이제 학개론 맨 처음에 총론을 할 적에 보면은 형평성이다라는 문제를 논했어요. 그러면서 정책론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형평성은 없는 사람들을 좀 위해 준다라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는 개입한다, 두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기 개입하는 그 수단, 그리고 그 방법, 그리고 이것이 시험에서 다뤄지는 거,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수업하는 거예요. 다만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시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동네에서는 저랑 수업 안 한 것이 시험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거 수업해야지, 안 하면 어떡하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공법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적인 게 나오는데 무엇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 공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루면서 그 공법에 대한 것을 다뤄서 기출문제 위주로 다 나왔던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루지만, 안 다뤘던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하는 거다, 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다, 공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법적 측면에 대한 건 문제풀이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고요, 앞으로의 문제풀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공법적인 거 예측해 가면서 우리가 수업을 별도로 또다시 다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뤄야 될 것은 정책론이란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왜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효율성이라는 문제와 형평성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다. 그래서 효율성은 시장 실패, 시장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시장 실패, 그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라고 하는 요게 도대체 무엇인가가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형평성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으로 요거는요, 주로 주택정책에서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주택정책은요, 대부분이 다 뭐냐면 형평성에 관한 정책으로, 이 주택정책 반드시 한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주택정책도 주로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고요, 임대주택 외에 저소득층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하나가 더 있다면 그거는 분양가 정책이에요. 근데 이 분양가 정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요거는 임대가 아니죠. 분양은 임대가 아니라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집을 최초에 사는 거겠죠. 왜? 새로 공급하는 신규 공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신규 주택 공급하면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유량이요, 저량이요. 유량, 그거 감사합니다. 재고주택, 저량. 그거죠. 그래서 이 유량으로서의 신규 주택,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분양가 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문제인데요, 이건요, 부동산 시장의 비탄력성으로 가격 변화가 원체 크다. 여러분, 비탄력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가야 되냐면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더 많이 바뀐다? 아이 부동산 시장 가격 변화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양보다는.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큰 거 이거 자체가 또 문제가 돼요. 특히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부증성이라고 하는 이 성격으로 말미암아 늘린다 못 늘린다. 그래서 부증성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같이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었죠. 뭐요? 집가고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집가고는 안정적인 거요? 안정하지 못한 거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정부는 결국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효율성, 형평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개론의 지도 이념이었잖아요. 그죠? 원리, 학개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총론에서 그러니까 첫째 날 수업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정책론적 측면 여기에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 요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정책 수단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동산의 정책 수단은 이거지만 토지의 정책 수단은 토지에 대한 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외에 여기에 덧붙여 해서 지역지구제 문제를 같이 다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역지구제 문제까지 같이 있다라는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토지 정책일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 정책, 그 다음 조세 정책이다. 그래서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수업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토지 정책 하면은요 주로 요 지역지구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은요 여러분들 이 부분 때문이다. 저소득층 보호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주택 정책은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이다.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은요 여러분들 조세 정책은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가지 원리예요. 시험은 일단 세법에서 다뤄주는 거. 뭐는 지방세고 뭐는 국세냐.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뭐는 이제 그 뭐냐면 형평성에 의해서 조세 정책의 원칙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응능의 원칙, 응익의 원칙. 응능의 원칙이라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누진과세의 형태로 나타나요. 응익의 원칙은 이 얻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야. 그건 부가가치세 문제로서 나타나겠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요 조세 정책의 문제고 조세 정책에서 특히 중요한 게 탄력성의 문제예요. 탄력성과 조세에 있어서는 어떤 관계가 놓이는가. 그래서 조세의 전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수업하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저랑 같이 수업한 데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외에 공법적인 문제는 5문제 정도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공법에서 나오는 그 5문제 무조건 틀려야 돼? 아니면 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맞출 수 있도록 돼야 돼요. 맞춰야겠죠. 예, 그래서 1차만 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는 손해야. 왜? 공법 공부해요? 안 해요. 1차는 안 하잖아. 그래서 저는요 하여간에 1차, 2차를 여러분들이 겸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 이게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래서 2차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 이거 오래 가니까 여러분들 합격은 1차를 목표로 하더라도 수업은 2차까지를 같이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론은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 문제의 특성인데요. 거기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 그 150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보면은 자, 악화 성향.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용할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이용해야 되는 거야. 나빠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역이 일단 쇠퇴를 해요.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 건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나빠진다. 그게 악화 성향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역성입니다. 자, 비가역성은요 원상회복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게 비가역성이에요. 원상회복 시키려면 무조건, 그러니까 원상회복 시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속성. 문제가 단발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저 꾸준히 이루어져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가 해결 수단이 다양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방법이 없으니까 다양한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다양한 거야,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어떤 거, 여러분들 이거야. 자, 오지선다형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답이 한 개야 돼, 답이 5개야 돼. 답이 한 개야 되잖아. 근데 5개가 다 답 같아. 5개 지문이. 그럼 맞추기가 쉽소, 맞추기가 어렵소. 이게 바랍니다. 해결 수단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다양한 해결 수단 중에 어떤 것을 딱 집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이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특성으로서 한마디로 쉬운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를 논할 적에 토지 문제는 여러분들 부증성으로 말미암아 늘린다, 늘리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집가공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가격이 올라가. 그래요. 이것도 부증성이다.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부증성이다. 이건 탄력적이라는 얘기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요. 비탄력적이면 뭐가 더 올라가?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가격의 변화가 큰 거야. 그 다음에 요겁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난개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난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스프롤 현상이에요. 도시 스프롤 현상. 그래서 주로 이제 외곽 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도시의 외곽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토지 이용을 갖다가 효율적이지 못하게 하게 될 땐 여러분들 이때는 토지가 적정 가격을 받게 된다. 적정 가격보다 아래로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비효율적.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공법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그리고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무슨 법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계법을 제일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요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국계법은요, 여러분들 건물 다루고 있어, 아니면 토지 다루고 있어. 토지 다루잖아요. 그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요걸 막기 위한 그런 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면요, 국계법이라는 게 지역지구제 아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편중과 분배의 평등하지 못하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 많이 가진 국가가 항상 망할 적에, 나라가 망할 적에는 토지 소유자의 숫자가 줄고, 그죠? 대신에 대부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다 뭘로 전락하게 돼?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소작농이라는 건 내 땅을 갖고 내가 농사 짓는 거요, 아니면 대부호의 땅을 갖다가 임대해서 농사 짓는 거요. 임대해서 농사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유의 편중과 이거. 그래서요, 여러분들 나라를 갖다가 한번 뒤엎고 새로 만들 적에 무조건 토지 어떻게 해요? 토지개혁 한 번씩 하잖아요. 토지개혁, 농지개혁 이런 거 반드시 있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소유의 편중과 분배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토지 속에서 생기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 문제는요, 무엇보다도 질적, 양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 부담이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거비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주택의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요.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악화 성향에다가 비가역성 많이 써놔. 어디에다가 뭘 많이 써놔요? 악화 성향에다가 비가역성, 이걸 많이 써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 도시 아까요 말한 대로 스프롤 현상이 벌어진다. 이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비가역성에 대한 문제이다. 그럼 비가역성이요, 악화 성향이요. 나쁘게 된 거야. 그래서 악화 성향. 그래서 그걸 비가역성 이렇게 써놓을 때 틀려야 된다, 맞춰야 된다.
예,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자, 시장 실패입니다. 뭘 다뤄요? 자,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시장 실패. 요 시장 실패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 157페이지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154페이지, 자, 15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54페이지 펼치셨어요? 거기 보면 분배의 측정 수단이라는 게 있죠. 얘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클수록 좋다, 이게 클수록 나쁘다,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어떻게 나와요, 시험에?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10분위 분배율 보세요. 자, 10분위 분배율은요, 그 상위 20%입니다. 상위 몇 프로요? 거기에 하위 40%입니다. 이게 10분위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소득이 국민이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다? 아니야,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다야. 클수록 좋다야. 이건 10분위 분배율은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상위 20%가 전체, 여기 보십시오. 상위 20%가 전체 국가 소득의 90%를 갖고 있어. 몇 프로? 90%를 갖고 있고요. 하위 40%는요, 전체 소득의 5%를 갖고 있어. 몇 프로? 5%를 갖고 있어요. 5% 못 갖게 됐네. 하위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반면에 상위 20%는 얼마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상위 20%는 40%를 갖고 있고, 하위 20%는 얼마를 갖고 있냐? 15%를 갖고 있어. 그러면 하위 40%는,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하게 되면 요건 거의 2분의 1에 가깝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건 되게 작잖아. 그러니까 어떨수록 좋아? 완전 평등이라고 해봅시다. 완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일 많이 가진 사람에서부터 제일 조금 가진 사람이 다 가진 게 소득이 어떤 거야? 같은 거죠. 완벽하게 같죠. 그러면 상위 20%가 가진 건 20%가 되겠죠. 하위 40%가 가진 건 몇 프로가 되겠어? 40%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2가 나올 적에는 무슨 평등? 완전 평등이야. 그리고 2보다 클 수 있나요, 없나요? 2보단 절대 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완전 평등입니다. 그럼 완전 불평등은 어떻게 되냐? 완전 불평등은 한 사람이 다 가졌어. 그러니까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0만이라고 합시다. 300만 중에서 소득을 누가 다 독점하고 있어? 한 사람이. 그럼 완전 뭐 한 거야? 불평등이죠. 나머지는 299만 9,999명은 가진 거 있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상위 20%는 100이고, 그죠? 하위 40%는 얼마가 돼? 0. 그럼 값이 얼마 나와? 0. 그러니까 10분위 분배율의 값은 10분위 0부터 시작해서 얼마? 이 사이의 값을 가져서 이쪽 커질수록 어떻게? 평등한 사회. 작아질수록 어떻게? 불평등한 사회로. 보통요, 여러분들 요 값은 그 평등한 국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0.6 정도의 값을 갖는다면, 즉 뭐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상위 20%가 가진 액수를 갖다가 100이라고 봤을 적에 하위 40%가 가진 액수가 얼마냐면 60 정도가 된다라고 말하면 이 사회는 대체로 평등한 사회로 봐요. 0.6 정도의 값을 갖게 될 때.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상위 20%가 갖는 액수는 하위 40%가 갖는 액수의 2배 정도 무조건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암만 평등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60%니까, 그죠? 거의 2배 정도를 값을 갖게 되는 그런 거면 그 정도만 돼도 어떤 사회? 평등한 사회예요. 다시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분위 분배율에 대한 것은
큰 게, 작은 게, 큰 게 평등한데, 여러분들 완전 평등이면 어떤 값을 갖는다? 2. 완전 불평등이면, 그래요, 2, 0 사이의 값을 가져서 여러분들 보통 큰 게 평등한 사회다, 그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의 로렌스 곡선, 그 다음에 3번의 지니계수는요 개념이 같아요. 로렌스 곡선과 지니계수 개념이 같다 다르다? 예, 개념이 같은 것으로서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했을 적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제일 조금 가진 사람들의 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냥 가진 것들을 누계로 차차차차 여기에 적게 가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 걸 누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차츰차츰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요, 한 사람이 다 가졌다고 해봐. 그러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암만 쌓아도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돼. 이걸 한 사람이 다 가진 거야, 이 사회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졌어. 그러면 암만 적게 가진 사람 해도 요렇게, 그 다음 사람 쌓아도 요렇게, 그 다음 사람 쌓아도 요렇게. 그러니까 어느 선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은요 완전 무슨 선? 평등한 선. 반면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요 선은 무슨 선? 완전 불평등선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런 그림을 그리겠죠. 적게 가진 사람부터 가진 사람의 재산을 쌓아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쌓아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가진 몫이 크니까 높게 쌓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곡선의 요 반달 모양이 클수록 평등한 사회, 작을수록 평등한 사회. 작을수록이 답이라는 거야. 클수록은요 여러분들 10분위 분배율 하나야. 여기 보십시오. 이 반달 모양이, 자 처음에 가진 사람이 더 적다가 나중에 가서 한 사람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더 이렇게 커지겠죠. 그 얘기는 반달 모양이 어떻게 돼?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면 반달 모양이 점점 커지잖아요. 최종에 한 사람이 가졌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골고루 가졌다면 반달 모양이 있어 없어? 예, 반달 모양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게 거기서 말하는 뭐다? 로렌스 곡선으로, 로렌스 곡선은 거기 알파 표시된 거 있죠. 그래서 그 알파의 면적이 클수록 뭐다? 불평등이야. 그 밑에 지니계수 있죠. 지니계수는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이거분의 이겁니다. 요 전체 삼각형분의 반달이야. 그러니까 요 전체 삼각형은 요거 알파고 요걸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전체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요거 로렌스 곡선의 요 알파 하게 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알파분의 베타, 요거는요 지니계수와 로렌스 곡선은 그러니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같은 개념이다 해서요 여러분들 같으니까, 자 지니계수와 로렌스 곡선은 클수록 작을수록 평등한 사회다,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슈바베 지수라고 있어요. 슈바베 지수는요 총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뭐가 차지하는 비율?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계비 전체, 즉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300만 원을 써. 근데 주거비로다가 100만 원을 써.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슈바베 지수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3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비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 지수는 클수록 작을수록 그 사회가 어떤 사회다? 아니, 평등한 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회랍니다 라는 걸 보여줘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거비는 기껏 차이나야, 여러분들 암만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주거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소득의 차는 어떻습니까? 소득의 차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겠죠. 그래 놓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어떤 사람이 그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잘 사냐 못 사냐 이걸 보여줄 적에는 슈바베 지수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 사람이 소득 수준이 높다 아니면은 생활 수준이 높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슈바베 지수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죠. 저기 혹시 엥겔 지수라고 생각나요? 예. 엥겔 지수와 거기하고 이거 같은 거야. 엥겔 지수 큰 게 잘 사는 사람이야, 작은 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친구들 만나면 야, 난 엥겔 지수가 1이야. 그런 얘기 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그러니까 번 돈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요? 다 생계비로 써야 돼. 그게 엥겔 지수 얘기 아닙니까? 다 생활비로 써야 돼. 번 돈은 한마디로 저축할 돈이 있다 없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생활비 대신에 그 위에 주거비를 표시한 것이 그게 슈버베 지수다. 이렇게 해서 작을수록 소득 수준,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큰 것이 할 때는 뭐 하나 떠올라야 돼. 큰 것이 할 때는 10분위 분배율 클수록 그거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클수록이요, 작을수록이요.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PIR 지수하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RIR 지수가 있는데, P는 뭐냐면 플라이스 가격이에요. P는 뭐요? 예, 그 다음에 밑에 RIR 할 때 R은 렌트야, 렌트. 한마디로 임대료야. 그러니까 PIR 지수는요, 여러분들 연소득 속에서 연소득 그 다음에 주택의 가격, 그게 무슨 지수? PIR 지수. RIR 지수는 연소득에 대해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는 가격을 보고 하나는 임대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클수록 작을수록, 이게 또 작을수록 다 좋은 거야. 이게 크다는 건 여러분들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나는요 5억짜리 집에 살아. 근데 1년에 버는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 이거 하고 나는 5억짜리 집에 사는데 1년에 버는 돈은 한 10억이 돼. 누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겠어?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얼마를 버는 사람? 10억을 버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10억 분의 5억이니까 그 사람은 2분의 1이야. 근데 5천만 원 갖고서 5억짜리 집에 살래니, 그러니 집에 들어가는 돈이 어떻겠어? 너무 크지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PIR 지수.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야. 10분위 분배율만 어떨수록 클수록 나머지는 다 뭐요? 작을수록.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 그래서 과감히 버린 거예요, 과감히. 그런데 과감히 버려놓고서 생각해 보니까 건너뛰기에는 조금 마음이 걸려. 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2월 달에 수업하는 것은요, 가능한 한 늦게 천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수업을 하는데, 세상에 당연한 게 세상에 없어. 여러분들은 뭐든지 낯설고 이게 뭐든지 생소한 건데 어떻게 그게 당연하겠어. 그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제가 자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써놓고도 하여간에 과감히 뺐다가도 하게 되고, 써놓고도 그러고서 요거는 너무 심하다 하면은 생략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교재 이제 157페이지인데요. 자,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 이걸 못한다라는 것이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 할 적에는 형평성의 문제다, 효율성의 문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뭘 잡으려고 하는 거야?
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는 효율성이 깨졌다, 그 뜻으로. 자, 시장 실패가 생기는 이유, 제일 먼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현실적인 시장은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그래요. 그래 놓다 보니까 무조건 완전 경쟁 시장이 바로 효율적 시장인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필연이에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는 필연이다. 다만요, 여러분들, 요 시장 실패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여기에 여러분들 규범적 차원으로 이걸 접근하면 안 돼요. 규범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 판단의 문제다. 기억나시죠? 가치 판단의 문제는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죠. 시장 실패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라고 접근하면 안 돼. 시장 실패는 무조건 시장 실패해가지고 효율성이 깨졌으니까 나쁜 거다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시장 실패 자체가요, 여러분들 필연이지. 그거 자체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에, 그렇죠, 가치 판단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불안정 경제 시장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있게 되면 시장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있게 되면 그때는 시장 실패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요, 여러분들, 수학 체증의 법칙, 수학 체증의 현상. 다른 말로 요거는요, 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산물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에요. 그런데요, 농산물 말고 서비스나 다른 재화 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건 수익 체증의 법칙으로 나타나요. 뭐로 나타난다고요? 수익 체증의 법칙. 그리고요, 이 수익 체증의 법칙을 다른 쪽 측면, 공급이라고 하는 다른 쪽 측면에서 이걸 보면은 비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수익 체증의 법칙, 그 다음에 비용 체감의 법칙, 이건 같은 말이에요. 자, 저 좀 보십시오. 완전 경쟁 시장은 수익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요. 뭘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수익이 어떻게 되는 것을? 수익이 떨어지는 거, 수익이 체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는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수익 체증의 법칙이라는 것은 오히려 수익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 뜻이니까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얘기요, 아니면 정반대 현상이요?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이 부분을 다루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입각했을 적에는 어떤 상황에서 저 부분, 그러니까 반드시 있죠. 이 규모의 경제가 항상 있는 거야,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수익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쪽이 성립해요. 그런데 특별할 경우 규모의 경제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수익이 체증하는 저런 현상이 있게 될 적에는 그때는 시장 실패가 필연이다.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농지가 있는데요, 요 농지가 얼마냐면요, 요게 100평짜리 농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100평짜리 농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100평짜리 농지에 내가 1년 동안 노동력을 10이라는 노동력을 투자하게 되면, 10이라는 노동력을 투자하면 나는 여기에서 한 개로 통일합시다. 감자를 재배한다고 합시다. 감자를 갖다가 내가 30을 얻어요. 노동력을 얼마를 투자하면? 그러면 노동력을 20으로 투자하게 되면 감자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감자가 60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때는요 어떤 거냐면 정말 이 노동력이
이 감자 투여한 것에 비하여 뭐냐면 아주 아직까지 적절한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농지가 나는 농지 여기 100평 말고 이쪽에 또 100평이 있어. 뭐가? 자, 그럴 때 여 100평에다가 노동력을 20을 투자하는 거하고 여기에 노동력 10 투자하고 여기에다가 노동력을 10을 투자하게 될 때 여기에 뭘 또 노동력을 10을 투자하게 될 때 그러면 여기선 감자가 어떻게? 30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봐요. 1번 농지와 2번 농지에 내가 노동력 10, 여기에도 노동력 10을 투자를 하게 되면 전체 감자가 어떻게? 60이 나오지만 여기에만 농지가 하나로 100평이라는 걸로 제한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내가 노동력만 더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30 투자하게 되면 90으로 늘고 하고 계속 늘어나겠어?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농지를 늘릴 필요가 없고 뭐만 늘리면 돼? 그 농지의 노동력만 늘리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신익이 20을 투자하게 되면 늘어나는데 30에서 60으로 늘지 않고 50으로 30의 노동력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60으로. 자, 여기서 노동력을 2배로 열을 더 투자했더니 늘어난 게 얼마야? 여긴 열을 더 투자했더니 늘어난 게 얼마야? 이렇게 되죠. 처음엔 얼마 늘어났는데 10을 투자하니까 30이 늘어났던 게 20이 늘고 10이 늘고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걸 우린 토지 이거 농지를 뭐라고 하냐면 고정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고정 생산 요소를 늘리지 않는 채로 가변 생산 요소인 노동력이라고 하는 이것만 투자하게 되면은 더 이거 하나를 얘를 늘리지 않는 채로 얘만 늘린다는 이유로 얘가 똑같이 30 계속 늘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 뭐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기계에다가도 한번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 기계가 있어요. 자, 기계가 한 개의 기계가 있는데 한 대 여기에 10이라는 노동력을 투자했더니 여기에서 소출이 30이라는 내가 수입을 얻어. 이거하고 이쪽에 또 한 개의 기계를 두고 노동력을 또 10을 투자했더니 30의 것을 수익을 얻어. 그러면은 기계 2대에서 얼마를 얻어? 10, 20일 때 60의 수익을 얻죠. 그런데 한 개의 기계를 놓고 여기에다가 노동력만 20을 투자하게 되면 그때는 60의 수입을 얻는다, 60의 수입을 못 얻는다. 고정 생산 요소를 늘리지 않고 가변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력만 늘리게 될 땐 60의 수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뭐다?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논리가 적용되는데 수학 체증의 법칙, 저거는 뭐냐? 한 개의 기계가 있는데 노동력을 10 투자하면 30이었는데 노동력을 20을 투자하게 되면 60을 얻지 않고 얼마를 얻어? 60을 얻지 않고 얼마를 얻어? 70을 얻어. 그 다음에 30을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40이 늘어나시니까 여기서 40이 늘어나서 얼마? 110이 돼야 되는데 120을 얻어. 처음에는 얼마를 얻었는데 근데 10개의 노동력을 투자했더니 얼마가 더 증가했어? 그 다음에 또 10개의 노동력을 증가했더니 또 얼마가 증가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슨 법칙? 수학 체증의 법칙, 수익 체증의 법칙. 그 바람에 비용은 점점 어떻게 될까? 비용 단가가 낮아져요. 이런 현상이 있다면 그게 규모의 경제라는 거예요. 즉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오히려 어떻게 돼? 떨어지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이 어떻게 돼? 늘어나는 저런 현상이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에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여기 진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 작은 중소기업들은 노동력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쪽이야, 아니면 적게 투자해야 되는 거야? 적게 투자하는데, 누구는 노동력을 많이 투자해서 이걸 많이, 기업이 크면 얘는 많이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60이 더 중요한 180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10개를 투자해가지고 30밖에 못 만들어내는 얘가, 자 40을 투자해서 180을 만들어내는 얘랑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의 진입을 어떻게 막으니까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가 있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규모가 큰데 규모가 작은 애들이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다 도산해. 그리고 뭐만 살아남게 돼? 규모가 큰 기업만 살아남게 돼. 그 이유는 규모가 클수록 수익이 어떻게 되니까 오히려. 그럼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진짜로? 진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진짜로 있는 거가? 이거는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아까 100평짜리 땅이라 그랬죠. 근데 10의 노동력을 투자하게 해서 30이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했죠. 그럼 이 땅에 여러분들 처음에 1의 노동력을 투자했을 때는, 1의 노동력을 이 땅에 투자했을 때 감자, 그때는요 이거 있잖아, 안 나와. 2의 노동력을 투자하게 되면 한 1쯤 나와. 그 다음에 3의 노동력을 투자하게 되면 그때는 한 4쯤 나오고, 그 다음에 4의 노동력을 투자하게 되면 그때는 한 8쯤 나오고 하면서, 노동력을 투자하면서 적어도 10까지 투자할 동안에는 점점 어떻게 돼? 수익 뭐가 되는 거야? 수익이 증가하는 체증의 법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요 기본적으로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처음에는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수익이 점점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폭이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변곡점이라 그러죠. 여기까지는 커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 무슨 영역이요? 여기는 수익 체증의 영역이고, 여기는 수익 체감의 영역이고, 여기는 무슨 영역이요? 경제학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영역이야. 왜? 여기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기계 한 개의 기계에 사람이 300명 달라붙었어. 그러면 300명이 달라붙어서 기계 속에 일을 할 수조차가, 괜히 뭐만 낭비하는 거야. 인건비만, 오히려 있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러시아워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서 있죠. 그 나머지 인력들은 그냥 뭐냐면 놀고 있고, 놀고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 많으니까 다쳐. 어떤 일이 벌어져? 다쳐. 그러면 그 산업재해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또 보험료 나가야 돼.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영역은 의미가 없는데, 적어도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지니고 있는 건 수익 체감의 법칙이 있는 이런 영역인데, 어떤 산업 자체는 워낙 규모가 커서 아직까지도 이쪽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져? 그러면 여기에는 새로운 기업이 진입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핸드폰 산업. 핸드폰 산업은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못 들어가? 왜? 단가를 맞출 수 있어? 못 맞춰. 그래요. 규모가 커지기 전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국가가 어떻게 해줘야 돼?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되는 거야. 그게 손해가를 얼마를 보던 그 기업이 국가가 어떻게 해주니까, 뒷돈 대주면서 밀어주니까 너네 하라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야. 근데 일반 자본주의 국가, 우리나라 같은 데는 돼, 안 돼?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어땠어? 우리나라가 왜 컸어? 기업들한테, 다 그런 기업들한테 어떻게 해준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 지금 중국 하는 게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했던 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했던 거 보고 그대로 하는데 스케일이 다르지.
그죠? 그것뿐이야. 어쨌든요, 규모의 경제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저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수익 체감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예, 수익 체증의 법칙 또는 비용 체감의 법칙이 존재하게 되면 규모가 커질수록 더 유리해. 이럴 적에는 중소기업들이 진입할 수가 없다. 진입 장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실패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재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공재는요, 요거하고서 여러분들 같아요. 정의 외부 효과와 공공재는 같다. 저렇게 생각하세요. 정의 외부 효과와 공공재 같다, 다르다. 공공재는요, 정의 외부 효과와 동일하다. 요거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공재는 뭐냐면 이런 거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용하는데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용하는데 뭐가 안 들어? 경쟁이 경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돈이 안 들어. 그리고 비배제성은 이런 거예요. 너는 다니지 마. 너는 쓰지 마. 나만 쓸 거야. 라는 것이 이게 배제성인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배제성이야. 너는 쓰지 마. 요거 할 수 있다 못 한다. 요게 여러분들 비배제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서울이 있고요. 여기 부산이 있는데 여기에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놔요. 여러분들 저 경부고속도로가 있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산업 발전에 얼마나 혁혁한 공헌이 되겠어. 그죠? 그런데 어느 기업이든 알아가지고 자기가 저 경부고속도로를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깔 수 있을까요? 이걸 깔게 되면은 그 기업 자기만 이용하게 돼. 남들도 이용해. 그때 너는 이용하지 마 하고서 걔 빼버릴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공재로, 공공재는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비용을 들인 사람이 자기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비용을 들여서 얼마든지 만들어요. 그런데 비용을 들인 사람이 기껏 비용을 들였더니 남까지 이용을 해. 그것도 경합성. 무상으로 남들이 이용해. 이럴 적에는 만들게 된다, 안 만들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예요. 주변에 주위에 공원이 있으면 좋아, 나빠? 좋지요. 그럼 공원이 있으면 좋으니까 아파트 가격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알아가지고 주변에 공원을 만듭니까? 왜? 만드는 순간에 이 아파트 주민만이 이 공원을 이용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용해? 남들도 이용해요. 그럴 때 너네들은 이 공원 이용 못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은 이거 할 때 우리 주민들은 공짜지만 너네들은 돈 내고 들어와. 이거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공공재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과잉생산된다, 과소생산된다. 시장에만 맡기면 사회적 적절 필요한 양보다 과소생산된다라는 것이 공공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만들어져, 이 공공재는. 근데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게 좋아? 그게 정부가 개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장 실패 중에는 이런 공공재가 있고요. 이 공공재 하면은요,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수업했죠. 수요와 공급에서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 곡선, 이거를 수평적으로 합하면 얘가 바로 뭐다? 시장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시장 공급 곡선이죠. 그죠? 기억나요? 예. 그런데요, 공공재의 경우는요,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 곡선을 공공재는
수직적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곡선, 시장 공급곡선이 나와요. 한마디로 일반 경제 이론에보다 역행하는 이론이다, 그 뜻이에요. 자, 공공재 한번 정리합시다.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보다 과잉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그래요. 공공재는 일종의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물건이다. 됐어요? 예. 그래서 공공재의 특징은 너는 이거 돈 내고 써다 이 말할 수 없다. 그게 뭐다? 비경합성. 그 다음에 너는 이용하지 마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다? 비배제성이다.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런 것이 공공재의 특징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다뤘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아무리 고급 정보라도 그 고급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 가치가 정보 비용이 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정보 가치가 제로야. 아무리 고급 정보라도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지닌 가치는 제로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손쉽게 누구든 노력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그때는 이처럼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제로일 수는 없으나 뭐와 뭐는 같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자, 매도인,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건 뭐냐면 공급자예요. 그 다음에 매수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수요자입니다. 이때요, 여러분들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서 어느 일방이 정보를 한쪽이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즉 이쪽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 물건을 거래할 적에 매도인이 유리합니까? 매수인이 유리합니까? 매도인이 유리하다는 건 그 얘기는 여러분들 균형 가격, 수요와 공급이 만난 데서 이루어지는 이 균형 가격보다 매도인이 유리하다면 저 균형 가격에서 결정된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결정된다. 높은 가격에서 결정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깨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매수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어떤 가격이 설정될까요?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되겠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 이때는 균형 가격이 형성돼 균형 가격보다 아래로 형성되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요런 어떤 거냐면 이거요. 요 땅이 여기 토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린벨트야. 그린벨트는 다른 말로 하면 녹지죠. 다른 말로 하면 보존지역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개발 제한지역이죠. 예, 여기 그린벨트가 있는데 요게 풀릴 거라는 것을 얘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 그러면 적절한 제 가격보다 저거 싸게 거래가 된다, 비싸게 거래가 된다? 싸게 거래되죠. 매도인은 몰랐으니까 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매도인은 알고 매수인은 몰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됐어요? 반면에 요 지역이 지금은 괜찮은 지역인데 이게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강화된다라는 걸, 강화되면은 여러분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지는 거예요? 싸지는 거예요?
싸지겠죠. 그 사실을 매도인은 알고 매수인은 몰랐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매도인은 그걸 공개한다,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정 가격, 즉 균형 가격보다 어떻게 된다? 예? 높게 결정된다. 이처럼 누가 정보를 갖냐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나요? 매도인 쪽에서 정보를 독점하죠. 매도인 쪽에서. 그래서 정보의 비대称성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이게 설정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다? 시장의 실패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예요. 뭐하고 뭐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자, 역선택, 저게 무슨 말이요? 나쁜 줄 알면서 선택하는 게 역선택이야. 예, 나쁜 줄 알면서 선택해. 그게 역선택. 왜 나쁜 줄 알면서 선택을 할까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나쁜 줄 알면서 선택 안 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나쁜 줄 알면서. 이걸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 절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30대인가요? 아직 29이죠? 근데 올해 1년 지났으니까 이제 30 됐나요? 예. 자, 절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이가 70 될 때까지, 즉 40년 동안 절대로 암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암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암보험 들래 안 들래? 왜 들어? 암보험을? 다른 보험을 들어야지. 왜 암보험을 들어? 암 안 걸리는 걸 아는데 왜 들어? 다른 보험 들어. 예를 들면 그 뭐죠? 이렇게 허다한테 병원에 가서 감기라도 치료하게 되면 그 돌려받는 거. 그 무슨 보험? 실비보험. 그죠? 차라리 그런 걸 들어야지. 암보험 들 이유가 없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보험 뭐 이렇게 들은 것 중에 암보험 있어요, 없어요? 나도 2개나 들어놨어. 예, 끔찍해요. 매달 나가. 그거 든단 말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선택이야? 그 자체가, 보험 자체가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든다니까 역선택이에요. 그게 역선택입니다. 자, 이 역선택의 문제를 한번 다른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역선택의 문제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되게 유명한 얘기야. 죄수의 딜레마. 이게요. 자,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공범이에요. 뭐라고요? 근데요, A와 B가 모두 거짓말을 해서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야, 죄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러면은 그 경찰관이 다른 거 하여간에 얘네들이 죄가 있다는 걸 심증적으로 알거든. 근데 그 물증이 없어. 그러니까 자백이라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둘 다 거짓말을 해서 부정을 하게 될 때, 한마디로 그 죄를 부정을 하게 될 적엔 다른 죄목으로라도 얘네들을 걸고서 6개월 형을 때리겠다고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이 중에서 A와 B 중에서 한 명이 자백을 하면, 한 명이 자백을 하게 될 때, 이때는 자백해준 애는, 얘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3개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아내는 아니요 10년형. 거짓말했기 때문에 10년이야 이건. 왜?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년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백을 했을 때. 근데 A와 B 모두가 자백을 했을 때는, 이때는 정상을 참작해서 둘 다 3년형. (3년형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래놓고 A와 B를 갖다가 한꺼번에 앉혀놓고 신문을 한다면은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따로 하는 거야. 여기서 A 따로, 여기서 B 따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 그러면은요 최상의 결과, 최상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A와 B 모두 뭐 하는 거? 자백하는 거? 거짓말해서 몇 개월 받는 거? 이게 최상의 결과겠죠. 그죠? 이게 최상의 결과인데요. 혹시라도 A 입장에서 B만 자백을 하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돼? B 입장에서 A만 자백을 하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돼? 어떻게? 10년. 그럴까봐 얘네들은 최상의 선택인 이걸 선택하면 되거든. 요건데 이걸 놔두고 둘 다 뭘 선택하게 된다? 모두 자백해서 몇 년씩 사는 거? 이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둘 다 자백해서 몇 년 살게 되는 거야? 둘 다 합치면 6년. 여기는 몇 년이야? 둘 다 합치면 1년 살 걸 몇 년 살게 돼? 아니야, 3년이니까 여긴 둘 합치면 몇 년이야? 이게 그러니까 저기로 죄의 양으로 치면 6개월이니까 1년이라는 그런 거죠. 여기는 죄의 양을 합치니까 몇 년? 그러면 이게 최상의 선택이야, 이게 최상의 선택이야? 이게 최상의 선택인데 요걸 못하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자기 몇 년 살까 봐. 그러니까 봐요, 이건 합치면 1년이고 이건 합치면 6년이지만 이건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3개월이 되잖아, 이걸 합치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뭐야? 나쁜 거죠. 제일 나쁜 이런 결과를 얻을까 봐. 제일 좋은 뭘 놔두고? 제일 좋은 요걸 놔두고 뭘로 선택하게 된다? 차선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우린 뭐라고 한다? 역선택. 이게 역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어려운 얘기야, 되게 간단한 얘기야. 근데 저런 거 하나 갖고서 노벨상 받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이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왜냐,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합치면 일정한 거야. 예를 들면 이거요, 여기 기업이 지금 100개가 있어요. 기업이 몇 개요? 그런데 여기에 회계사가 한 명 있어. 그러면 이 회계사 100개를 다 갖고 있겠죠. 근데 회계사가 2명 있게 돼. 그러면 2명이면 회계사가 몇 개? 뭐 한 사람이 60개, 한 사람이 40개를 가져. 회계사가 뭐 3명이게 되면 한 사람이 30개, 한 사람은 40개, 한 사람은 30개야. 근데 한 사람이 가졌을 때 100개와 여기 2사람이 있을 때 요거 3사람이 있을 때 이거 다 더하면 결국은 뭐야? 뺏긴 것만큼 어떻게 된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얼마야? 전체적으로는 100개라는 게 변해 안 변해? 이런 걸 무슨 게임? 제로섬이라고 해요. 제로섬.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이 선택을 하게 되면 1년이죠, 합쳐서. 이 선택을 하게 되면 10년 3개월이죠. 이 선택을 하게 되면 6년이죠. 다 동일하지 않아.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경제는요, 이렇게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 문제예요. 네. 아니 왜 이걸 선택해? 이거 선택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왜 못 선택해?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 알질 정보가 없기 때문이야. 왜? 얘네들 어떻게 다르어? 같이 앉혀놓고야 아니면 따로따로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보가, 그게 무슨 역선택. 그 다음 도덕적 K. 도덕적 K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상대방에게 오직 진실로, 오직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된다. 아니면은 감추고 상대방이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봐봐. 무슨 얘기냐면 여기요. 내가 이 집을 파는데 이 집에 뒤에 벽지가 좀 이렇게 곰팡이가 쓸었어. 곰팡이가 쓴데 그게 눈에 잘 안 띄어. 그럴 적에 곰팡이 쓴 거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곰팡이 쓴 거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잘 띄어 안 띄어?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산 사람이 전화를 해서 뒤에 곰팡이 쓸었는데 그거 뭐냐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 나 몰랐는데. 왜? 눈에 잘 띄어 안 띄어? 안 띄니까 나 몰랐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로서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상대방,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정보 모르는 사람한테 상대방도 정보가 있다라는 상태로다가 설명을 해준다. 아니면 모른다는 걸 가정하고 이야기를 한다. 모른다는 걸 가정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적이야, 비도덕적이야. 저게 비도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요. 여러분들 재미난 사례는 되게 많아요. 뭐가 되게 많아? 재미난 게. 자, 다시요. 역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볼 적에는요. 후생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까요, 여러분들 죄수가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정을 했을 때에는 몇 년 살면 될 걸, 1년 살면 될 걸, 역선택을 하게 되니까 몇 년을 살게 돼? 6년을 살게 돼요. 이해가 안 가? 3년 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가 돼? 전체를 놓고 보자는 거야. 한 사람도 3년, 한 사람도 3년이니까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몇 년을 살게 된 거야. 사회적 후생 손실이 6년이야. 제대로 선택했으면 뭐가 됐을 걸? 그쵸? 6개월, 1년이 됐을 걸. 그 얘기는 사회적 후생 손실 생긴다는 거야. 역선택의 특징은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후생에 손실이 생긴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역선택 이 문제,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도덕적 해이, 거기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게 주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얘기했죠. 거기 하면은 주인은 뭔가를 갖다, 예를 들면 이거요. 절 좀 보십시오.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를 해. 주인이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내 거니까. 그죠? 내 것처럼 관리해. 그런데 그것을 관리 전문 업체한테 맡기게 되면 내 것처럼 관리한다, 아니면은 내 것처럼 관리는 안 한다. 그렇죠. 다만요, 전문 업체는 전문성이 어때요?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만 해왔기 때문에 골고루 아는 게 주인이 모르는 것까지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또 장점이지만 적어도 대리인은 주인만큼 하지는 못한다. 그런 것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도덕적 해이가 가장 잘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거야.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 하고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지났는데 깜빡 잊고 그걸 갖다가 보험을 갖다 연장 못했어.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이 없는 상태야. 이럴 적에 어느 날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더 조심스럽게 할까? 보험이 있을 때 아니면 보험 없을 때? 보험 없을 때 더 조심스럽게 하죠. 그 얘기는 보험 있을 때는 보험 없을 때보다 험하게 운전하는 거네. 험하게 운전하는 거네. 그죠? 이런 게 도덕적 해이의 문제예요. 즉 뭐냐면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을 적에는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된다? 나태해져요. 영어로 하면 moral hazard예요.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그다음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요 따로 장을 바꿔서 시험에서 외부 효과 자체가 한 개의 시험 문제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따로 장을 바꿔서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저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거 역선택 뭐 이런 거 알아듣겠죠?